1995년 9월 심광주 씨와 난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오르고 있었다. 수수께끼 문양의 비밀을 쫓아 10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떠났던 내 역사 탐험은 백두산에서 마침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이게 정상에 왔네. 천지, 백두산 정상에 있는 용담. 우리나라의 모든 산이란 산은 이 백두산에서 비롯되며 우리나라의 모든 강이란 강은 천지에서 비롯된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을 낳은 태반이며 천지는 우리 민족을 낳은 양수인 것이다. 천지 속에는 큰 용이 살고 있어 항상 안개를 자욱히 뿜어 운이 좋아야 맑은 천지를 볼 수 있다 하였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구름 한 점 없는 대명천지였다. 백두산 정상에 서서 깊고 푸른 천지의 물을 바라보면서 난 깊은 감회에 빠졌다. 중국에서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천지에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나는 이곳에 오기까지 중국 대륙에서부터 있었던 지난 과거의 기억들을 잠시 떠올려 보았다. 나는 중국 대륙에서 내가 줬던 문양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의 산동 지방으로 길을 떠났다. 산동은 우리 민족과 같은 시원을 지닌 동이족의 땅. 그곳에서 난 신화로만 남아있는 동이의 정체를 확인했다. 동이족이 살고 있던 산동에는 무시사당이라는 신비한 사당이 있다. 중국보다 한국에 더 잘 알려져 있는 이곳에는 중국인들이 도저히 해석하지 못하는 화상석이 있다. 또한 이곳에는 두꺼비를 거느리고 있는 서왕무와 새를 거느리고 있는 동안공의 초상이 있는데 이 두 신화의 인물은 해의 상징인 복희가 되고 달의 상징인 여화가 되어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 순간 나는 노암리에서 발견했던 두 개의 문양이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의미 부호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무시사당에서 나는 단군 신화가 그려져 있다는 화상석을 찾아냈다. 그 화상석에는 하늘의 아들 환웅, 곰과 호랑이 등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 먼 옛날 어느 시기 이곳 산동과 만주의 요동 등 발해만 일대에는 우리와 같은 신앙과 생활 습관을 가진 종족이 폭넓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친 김에 중국 역사의 심장부인 서안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나는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생산력이 만들어낸 찬란한 문화를 확인하였지만 결국 수수께끼 문양 추적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에서 나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황하의 수신이 하백이며 이 하백은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주몽의 할아버지인 하백과 동일인임을 알게 된 것이다. 단군과 하백의 신화를 통해 동이민족과 우리 민족의 신화가 공유되었음을 확인하였지만 더 이상의 추적에 실패한 난 참담한 심경으로 북경으로 돌아간다.
국경에서 나는 길을 잃고 있었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었다. 머릿속에는 복잡하고 뜻모를 중국인들의 괴상한 문양만 가득 차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처음 중국으로 들어왔던 2년 전의 첫날 밤과 같이 똑같은 무용수들이 똑같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저녁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이름은 심광주 씨. 다음 날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천진으로 달려갔다. 심광주 씨가 한국에서 출장 나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천진에 있는 공업단지, 바로 한국토지공사 천진사업단이다. 한국의 기업들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의 건설 현장. 바다를 메운 개간지 위에 단지를 조성하는 끝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심광주 씨를 만난 순간 난 어쩌면 그가 난관을 돌파해 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희들이 성토를 했고요. 그 염전지대고 그다음에 수위가 높아가지고 저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생 많으시겠네요. 저 광주 씨도 고생 많았죠? 뭐 힘은 들지만 워낙 보람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 예. 예. 선생님은 어떻게 중국 다니시면서 힘 안 드셨습니까? 아이고, 저희 정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좀 확성 굵지 않았어요? 완전 할아버지 되지 않았어요? 흰머리까지도 들고. 아,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좀 성과는 좀 있으셨나요? 아니, 근데 아니 어떤 면에서 성과도 많았지만은 어떤 때는 또 캄캄절벽이에요.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용 같은 나라가 돼가지고 용이란 짐승이 동물이 뭐 있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상상성의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는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굉장히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래서 심광주 씨한테 또 자문을 구하려고 왔어요. 지금까지 심광주 씨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내게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었다. 그런 수수께끼의 문양이 전국에서 출토된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으며 또한 그 문양이 폭발적으로 나왔던 노암리 고분을 내게 알려준 장본인이었다. 심광주 씨가 어쩌면 벽에 부딪힌 역사 탐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적중되었다. 그는 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심광주 씨와 난 다시 고구려 예두왕도였던 집안으로 들어갔다. 심광주 씨가 내게 가르쳐준 중요한 유적이 바로 집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가르쳐준 중요한 유적, 그것은 보드루총이었다. 이 유적을 제가 이미 한번 답사했던 그 집안에서 보지 못하고 빼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유적이 무슨 그 화려한 고분 벽화가 있는 곳이라거나 혹은 무슨 장군총이나 혹은 태양릉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 유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주 평범한 무덤이죠. 그러나 이 평범한 것 같은 무덤을 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그 1920년대 일본의 고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920년대 집안을 답사하고 여기 보면 그 통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통구는 그 집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이 학술 보고서에는요.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 무덤, 즉 모두루총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루총은 그 광개토대왕을 설명하는데 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사실 전 일단 한번 그 만주를 떠나온 이상 또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제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모두루총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난 광개토 대왕과 관련이 있는 세 개의 유물을 만났었다. 그 유물들은 내 역사 탐험의 고비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첫 번째가 충주 중원에 있는 고구려 비였으며 그 비석의 발견으로 노암리 일대에서 폭발적으로 나온 문양이 고구려의 문양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광개토 대왕이 죽은 얼마 후
신라의 왕에게 하사한 물건이 오늘날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고구려 왕이 신라의 왕에게 하사한 물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유물이었다. 그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청동호우였다. 호우의 바닥에는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광개토 대왕의 이름 위로 지금까지 내가 추적하던 문양이 마치 대왕을 상징하듯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선명한 대왕의 문양과 지금까지 내가 추적해왔던 이성산성, 몽천토성, 노암리 김해,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출토된 문양은 동일한 문양이었다. 의윤의 문양이 광개토 대왕의 고유 문양이라고 단정한 난 즉시 만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 번째 유물과 만나게 된다. 바로 광개토 대왕비였다. 그 광개토 대왕비의 비문을 통해 수수께끼의 문양이 출토되는 지역은 대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의 남아르트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난 비문에 새겨진 고구려의 건국신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먼 시원을 찾아 10만 킬로미터의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난 광개토 대왕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이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드르총. 모드르총은 광개토 대왕을 설명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제4의 유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드르총 역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이미 한 번 정체가 발각되어 추방된 적이 있는 집안은 내게 화약고와 다름이 없었다. 더구나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은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나 난 물러설 수 없었다.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모드르총의 철문을 열려고 했지만 들려오는 정보는 매우 비관적인 것이었다. 그중 한 사람이 이틀간의 여유를 달라고 통보해왔다.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압록강변의 한 유적지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저쪽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뒤쪽 아닌가? 바위 뒤쪽인 거죠? 국동대혈. 그곳은 초조하게 기다리던 심광주 씨와 내가 처음으로 찾아간 고구려의 신앙 유적이었다. 이곳은 옛 고구려인들의 성지. 우리들이 이 신앙 유적을 찾아간 것은 고구려의 성지를 순례함으로써 고구려의 영령들이 우리를 도와 모드르총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신상이네요. 하백의 딸 네, 유하 부인. 또 고주몽의 어머니죠. 고구려의 역대 왕들이 찾아와 제사를 올리던 국동대열에는 이름 그대로 두 개의 큰 동굴이 있다. 그 첫 번째 동굴에는 유하 부인의 신상이 모셔져 있다. 유하 부인은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어머니로 바로 물의 신 하백의 딸이며 부여신으로도 불리운다. 유하 부인은 자신의 아버지 하백이 다스리던 압록강물을 굽어보고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유하 부인은 압록강에서 놀다가 해무술을 만나 통정하고 알을 낳는다. 이 알에서 깨어난 이가 바로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다. 유하 부인이 모셔진 동굴 바로 이쪽에는 동굴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동굴은
고주몽의 상징인 수신, 즉 천신인 고등신이 강림하는 신성한 곳이다. 고구려의 왕들이 여기까지 와서 제사를 드렸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그 네. 천신을 받아들여서 네. 암흑성변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그 기록이 그 중국 측 사서에 나옵니다. 네. 저는 그 수신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말하는 모양이지. 좀 신을 받아들여가지고 제사. 하늘과 통하는 문인 통천문의 동굴에는 천신인 수신의 입회가 놓여져 있었다.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요. 그 초기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낸 것은 고구려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아마 그 고구려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근원을 아마 얘기해 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 갖다가 천선족,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천신을 받아들여서 압록강변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도 재미있는데 압록강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물의 신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신과 물신의 결합 이런 것들이 또 상징화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고구려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 유달리 강한 나라였다. 그것은 주몽의 아버지가 하늘의 제왕인 해모수였기 때문이었다. 해모수의 해는 바로 태양을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동맹이라고 불리는 고구려의 제천의식은 이곳 국동대열에서 국왕이 직접 하늘의 신인 수신을 영접함으로써 시작된다. 수신은 하늘의 신으로 천재의 아들 주몽을 상징하는 고동신으로도 불리운다. 국동대열에서 천신인 고동신을 받아들인 후 압록강 위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고구려의 제천의식은 완성된다. 차가운 강물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멈칫했다. 지금까지 내가 추적하던 두 개의 문양은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의 상징 부호가 아닐까. 지금까지 나는 노암리에서 발견한 두 개의 문양이 달과 태양을 상징하는 부호로 생각했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무덤 벽화에 나오는 여화와 복희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거터 대왕의 상징 부호가 고구려의 신화에 나오는 물의 신 하백을 나타내는 부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었다. 그렇다. 그것은 고구려 신의 상징 부호일지도 모른다. 물의 신인 유아 부인을 나타내는 부의 신과 하늘의 신인 시조 주몽을 나타내는 고동신의 상징 부호. 지금까지 그 문양이 새겨진 유물들이 모두 무덤에서 발굴된 제기임에 틀림없다며 이 문양들은 제사 때 모셔지던 고구려의 신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의 사서인 북사에는 고구려인들은 나무로 부인상을 만들어 부여신을 모셨으며 주몽을 고동신으로 모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진나라 사람 진수는 삼국지 고구려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에는 궁궐의 좌우에 큰 집을 짓고 그곳에 사직을 지어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냈다. 지금도 국내성에는 고동신과 부여신을 모시던 사당이라고 생각되는 신앙 유적이 있다. 동대자와 과수원 잔암 유적이 바로 그것이다. 삼국사기에도 고구려 마지막 왕인 보장왕 때에 부여신이 3일 동안 피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함으로써 고구려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다. 집안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집안의 미스테리를 밝혀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이 있다. 이 유적이 발견되기 전에는 장군총을 비롯한 고분들을 만들 때 사용된 거대한 돌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라는 의혹이 남겨져 있었다. 구성되어 있는 암주들이 그 세립화강암인데요. 네. 그 정교하게 돌을 다듬고 그러기 아주 그
특징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저 하여튼 고구려의 그 왕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거대한 돌들이 특징하네요. 그렇죠. 예. 그 돌들이 거대한 돌들이 없었으면 그런 거대한 뭐랄까 분멸할까 이런 것은 조성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 근처에 있다는 건가? 집안 박물관 팀이 집안 근처에서 집안 고분들을 만들 때 사용된 채석장을 발견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아 여기 구멍이네. 여기 바위에다가 일단 정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을 평면으로 잘라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그죠? 근데 이런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근데 40km라면 절대 짧은 거리는 아닌데. 여기가 그래서 비교적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겨울에 그 얼음을 이용해서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구멍 봐요, 이거. 깊이가 상당히 깊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하고 돌을 뜨는 거지? 돌을 끊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정 같은 걸 해가지고 뭐 마른 나무 같은 걸 해서 물을 넣어가지고 물이 팽창하면서, 팽창하면서. 네, 물에 의해서 팽창하면서 이 돌이 갈라지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 돌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돌의 재질을 잘 모르고 결을 모르면은 그 돌을 제대로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돌들 때문에 그 거대한 무슨 그 고구려의 그 고분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광개토 대왕비라는 게 높이가 몇 미터죠? 약 한 6m. 6m죠. 예. 근데 그 6m 돌도 이거로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같은 돌인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돌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보통 어디서 왔다고 그러죠? 일단 뭐 중국 중원 지방에서 왔다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백두산에서 만들어진 그 응야암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뭐 그 하늘에서 그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압록강에 떨어진 것을 갖다가 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채석장이 발견됨으로써 집안에 있는 거대한 고분 축조의 미스테리는 밝혀지게 되었다. 고려인들의 거성문화의 정체와 거대한 돌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 또한 밝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6m가 넘는 광개토 대왕의 석비이다. 이 석비는 채석장에서 볼 수 있는 화강암이 아닌 다른 석질의 돌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광개토 대왕의 석비를 만든 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집안은 거성문화의 현장이다. 전설에 의하면 백두산 천지에서 5천년 동안 돌을 닦아 하늘로 올라간 암소 한 쌍의 용이 있었다. 두 용은 어느 날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고구려의 성도 국내성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만 돌아가야 할 시각을 놓쳐 돌기둥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집안에는 암용이 변했다고 하는 용도를 알 수가 없는 돌기둥이 남아있으며 순용이 변한 돌기둥은 후에 광개토 대왕이 죽자 광개토 대왕의 비석이 되었다고 한다. 광개토 대왕의 비는 백두산에서 가져온 화산석으로 만들어졌을까? 난 다시 한번 광개토 대왕비를 찾아가 보았다. 광개토 대왕비의 겉면을 본 순간 나는 연변대학교의 박진석 교수가 1993년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떠올렸다. 박진석 씨는 광개토 대왕의 석비가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생긴 거대한 응애암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화산이라면 백두산이 만주에서 유일한 화산이다. 그렇다. 광개토 대왕비는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바로 백두산에서 가져온 신성한 돌로 만든 기념비인 것이다.
초조하게 이틀을 기다리면서 나는 긴장에 사로잡혀 무기력에 빠졌지만 심강주 씨는 고각을 전공한 사람답게 부지런히 유적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줄자를 들고 장군총의 길이를 재기도 하고 나침반을 들고 무덤의 방향을 재고는 일일이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핏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의 작업은 곧 엄청난 사실을 밝혀내게 된다. 심광주 씨의 작업이 최초의 의문에 빠진 것은 장군총의 석실의 두침, 즉 시신의 머리 방향을 재고부터였다. 죽음의 머리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무심코 나침반으로 그 방향을 확인한 순간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방향은 북쪽도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방향도 아닌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광주 씨가 장군총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배를 탔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모터보트였는데 내가 탄 배는 손 하나 뻗치면 닿을 듯한 곳에 있는 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조국, 북녘의 산하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은밀한 연락을 받았다. 모두르총의 내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허락된 시간은 단 30분. 이로써 모두르총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 내부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모두르이다. 모두르는 광개토 대왕의 신하였는데 광개토 대왕으로부터 대사자의 관등을 받고 주몽이 태어났던 북부여의 수사로 파견되었던 사람이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 무덤 속에서 모두르의 행적을 기록한 묘지명이 발견된 이후부터였다. 살아생전에 광개토 대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의 행적을 기록한 묘지명이라면 그 묘지명 속에서 어쩌면 광개토 대왕의 문양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의 내부를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좁은 연도를 빠져나오는 순간 벽면에 쓰여진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결로 현상으로 이슬이 맺힌 묘지를 전지불로 비춰보았다. 원래 800여 자가 쓰여있던 묘지는 대부분 지워지고 판독이 가능한 글씨는 250여 자에 불과했지만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선명했다. 묘지명은 모두르의 선조가 고구려 시조와 함께 북부여에서 내려왔으며 모두르는 광개토 대왕의 은혜를 받아 북부여에 수사로 파견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그 뒤 임지에서 광개토 대왕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슬퍼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무심코 묘지명을 읽어 내려가고 있던 내 손끝은 어느 순간 한 지점에서 멎었다. 묘지명의 제일 앞부분에 하박지손 1월지자 추모성왕이란 글이 나온다. 즉 물의 신 하박의 손자요 1월의 아들이신 시조 동명성왕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한 20행쯤 지나자 다시 하박지손 1월지자란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고구려의 성왕 주몽을 가리키는 이 수식어는 판독이 불가능하여 앞뒤의 문맥을 알 수 없는 묘지에서 한 번, 두 번, 모두 3번을 연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하박지손 1월지자, 즉 물의 신 하박의 손자요 1월의 아들이신 이라는 문장은 시조 동명성왕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따라다녔던 관용어였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광개토 대왕으로부터 북부여의 수사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대목에서 광개토 대왕의 이름 뒤에 동명성왕과 똑같은 성왕이라는 존칭어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인가 멀리 북부여의 임지에서 광개토 성왕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였다는 기록에서는 광개토 대왕의 이름 앞에 동명성왕 앞에만 관용화로 사용되는 하박지손 1월지자 성왕, 즉 물의 신 하백의 손자요 1월의 아들이신이라는 관용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광개토 대왕비에서는 주몽을 가리켜 천재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삼국사기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 삼국유사에서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라는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 수수께끼의 문양은 바로 물의 신 하백의 손자여 1월의 아들이라는 관용부의 상징이었다. 이 관용부는 주몽을 표현하는 상징이었으나 광개토 대왕은 자신의 이름 앞에 하백지손 1월지자 성왕이라는 시조 주몽의 호칭을 다시 붙임으로써 고구려의 영광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 청동호우에 새겨진 수수께끼는 바로 하백의 손자임을 나타내는 광개토 대왕의 고유 문장이며 이 문장은 고구려의 군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나부끼던 영광의 문장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수수께끼의 문양의 의미가 밝혀졌다.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지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시신의 머리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각도를 재어 메모를 하였다. 심광주 씨가 나에게 모드르총의 두침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재어달라고 나침반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모드르총도 시상의 두침 방향이 북쪽도 동쪽도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장군총의 두침 방향과 모드르총의 두침 방향이 북쪽도 동쪽도 아닌 다른 어떤 방향, 그것도 두 무덤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린 30년 동안이나 집안 박물관 관장이었던 임지덕 씨를 찾아가 심광주 씨가 그토록 몰두하고 있는 고구려 무덤들의 두침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로 하였다. 江府的这个墓向是西南向，木头楼的这个墓门的方向也是西南向，它两个是在同一个巷口上，同一个方向，这可能有一定的联系。这和将军坟的这个墓向呢，木头楼墓向它都是一致的，可能是有一定联系。这个在中国的这个墓葬的方向来看，也不完全都是有这么一个西南向和南向的这个要素，它不受这个方向的要素，它不一般是南向的多一些，高句丽民族这个墓葬呢，它就是西南向和南向，基本上这两种方向，也有的个别的是西向和西北向，它的向呢，它不一方面呢。可能它是埋葬的习俗的这方面有关，这一方面也受地理这个环境的要素。 고구려의 초기 고분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임지덕 씨의 말은 의혹을 증폭시켜 주었다. 심광주 씨는 장군총의 석실에서 시상의 두침 방향이 북에서 동쪽으로 53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모드르총도 두침 방향이 정확히 북에서 동으로 53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구려 적석총들의 두침 방향을 재어보았다. 역시 북동쪽이었다. 광개토 대왕 시기까지 만들어진 고분들은 대부분 거의 같은 두침 방향을 하고 있었다.
집안에서 대표적 고분군인 산성화 고분군도 대부분이 북에서 동으로 53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의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에서 동쪽으로 53도, 대부분의 고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북동쪽 53도 방향. 그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신강주씨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군종을 비롯한 고구려의 모든 그 고분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머리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무덤 속의 두침의 방향은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북만상천을 가리키는 일종의 불교적 신앙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그 고구려 고분들은 북쪽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방향, 그 북에서 동쪽으로 53도의 방향을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저희들은 굉장히 그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요. 한번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그 지도가 있고요. 이 지도는 정북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나침반 이런데 이것도 그 지도와 같이 정북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 지금 53도를 북에서 동쪽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그 끝을 따라가면 어디가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지였다. 백두산 천지였다. 고구려의 고분들이 그 머리를 향하고 있는 북동쪽 53도, 그 방향의 끝은 백두산인 것이다.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백두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백두산. 그곳은 고구려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그곳은 하늘이 처음 열렸던 곳이며 우리 민족 마음속에 숨쉬고 있는 원시의 광야였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가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것을 범마도 못하였으리라.
난 천지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분화구를 통해 천지의 수면까지 내려가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몹시 무모한 일이었다.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는 모두 17개. 이 봉우리에서 천지까지는 높이 500m의 깎아지른 절벽이다. 그러므로 이 수직 절벽을 통해 천지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더구나 이 절벽에는 항상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어 자칫 돌풍에 휘말린다면 그대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마침 들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정말. 야야. 이렇게. 내가 할 때마다 동심무식이냐? 해야 되겠네. 오. 예. 절벽 위로 까마귀들이 떼지어 날고 있었다. 마치 우리들이 추락하면 우리들을 뜯어먹으려는 듯이. 그러나 간신히 정말 천신만고 끝에 절벽을 내려와 마침내 천지에 닿는 순간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갑자기 자욱한 안개가 우리를 덮어버렸다. 천지, 하늘의 우물. 해발 2700m의 산 위에 있는 광활한 호수인 천지는 문자 그대로 하늘의 우물이다. 둘레 12km에 달하는 이 천지의 물은 거의 지하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물. 이곳이야말로 물과 하늘이 만나는 장소이다. 일월주자 하백지선, 즉 물의 신 하백의 손자요 하늘의 아들인 광그트 대왕과 그의 나라 고구려. 이것이 광그트 대왕이 고구려의 영광을 구현하며 내세웠던 구호였다. 일찍이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정복한 후 신탁을 받고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도록 하였고, 퇴무지는 대제국을 건설한 후 이름을 광명의 신인 징기스칸으로 바꾸었다. 나는 천지에서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고 주몽의 신화를 지상에서 재현했던 광그트 대왕의 환영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 광그트 대왕의 상징인 호위의 문양은 단순한 물의 신 하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성지, 하늘의 우물인 바로 이 천지의 상징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새벽, 심광조 씨와 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9월이지만 간밤에 눈이 내려 고함을 지를 듯이 깎아지른 바위 위에도, 병풍처럼 둘러쳐진 분화구 위에도, 유리처럼 고여있는 천지 주변에도 서서리 내려 온 세상은 은색의 별천지였다. 마치 백두산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려는 듯했다.
구름의 벌판 속에서 무등을 타듯 불끈하고 이글거리는 태양이 솟아올랐다. 그 아침 태양에 솟아오르는 생명의 빛살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백두산 정상의 암벽 위에 닿았다. 은색으로 덮인 산정이 붉게 물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잠자던 하늘의 우물 천지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난 그 순간 돌연 천지의 검은 수면을 깨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 이곳은 태양과 물이 만나는 최초의 장소였다.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이 합치는 곳. 하늘의 신 천재와 물의 신 하백이 만나는 범할 수 없는 곳이었다. 나는 순간 하백의 손자이며 태양의 아들임을 자신의 이념으로 내세웠던 광개토 대왕의 의지가 천지 위에서 새로운 천지개벽을 알리는 영광의 문양으로 출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곳은 우리 역사의 시원지.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고조선을 연 곳도 이곳이었고, 천재의 아들 해모스와 물의 신의 딸인 유아 부인이 만나 고구려를 잉태한 곳도 바로 이곳으로부터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땅. 백두산 산정에는 빈 바람소리만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눈은 내렸으나 매화의 자취는 간 곳이 없었다. 그러나 난 아직도 천지의 물결이 살아서 출렁이는 것을 보았다. 그 물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땅속에서 솟아올라 신성한 아침 태양의 빛을 쬐고는 작은 개울을 이루어 저 밑에 세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 개울물은 시내를 이루고 폭포를 이루며 거대한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간다. 역사도 이처럼 흘러간다. 때로는 개울이 되고 때로는 폭포가 되고 때로는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갔다가도 다시 구름이 되어 돌아가듯이 돌고 도는 법. 광개토 대왕의 역사도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돌고 돌아 오늘 우리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앞으로 천년의 역사를 누가 알 수 있을까? 아니, 백년의 비운환들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폭포가 흘러 바다가 되고 다시 구름이 되어 천지로 돌아오듯이 나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 설 것이다. 돌아와 울 것이다. 그때 까마득한 하늘이 다시 열리며 가구는 소리 들릴 것이다.